이상지질혈증 혈액검사는 반드시 공복 시 해야 될까요? 사실 바쁜 환자들의 경우 공복 시 내원이 어려울 때도 있고 고령의 환자분은 공복 상태를 유지하기가 힘드신 분도 있습니다. 2016년 유럽 동맥경화학회 지침에서는 지질 검사를 공복 시보다 비공복이 더 적합하다고 권고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이 그림에서 보듯이 토탈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은 식후와 공복 시간에 콜레스테롤 수치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중성지방의 경우에는 식후에 26 정도 증가하지만은 총 콜레스테롤이나 LDL 콜레스테롤은 식후에 체수분량의 증가로 인해 약간의 콜레스테롤 수치의 감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공복 시간에 따른 콜레스테롤 수치의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비공복 시에도 충분하게 혈액 검사로 이상지질혈증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비공복 시 혈액 검사의 지질 이상 기준은 중성지방은 175 이상, LDL 콜레스테롤은 115 이상으로 권고하였고요. 비공복 시 중성지방이 440을 넘는 경우에는 공복시 체어를 고려하고 중성지방이 880을 초과할 경우에는 췌장염 위험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만성 간 질환이 있는 분에서 스타틴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스타틴은 간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 0.5에서 2%에서 AST-LTA의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고 약의 용량에 비례하고 약제 중단 시 가역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정상 범위의 3배 이상 증가되면 투약을 중단하였다가 간 수치가 정상화되면 저용량부터 다시 시도하거나 다른 약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경중동도로 간 기능이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간 기능 이상에 대한 원인 진단 및 원인 치료가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B형, C형 간염, 알코올과 다른 약제 사용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배제된 뒤에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스타틴 치료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만성 간 질환자의 경우에는 금주와 함께 로슈바스타틴, 브라바스타틴 같은 수용성의 스타틴 저용량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관성동맥 질환을 대상으로 한 그레이스 연구의 사후 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 이미 관성동맥 질환이 있고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에 의한 경중등도의 간 기능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스타틴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관성동맥 질환 재발 예방에도 효과적이었다고 발표하였고요. 이런 환자들이 스타틴을 복용할 경우에는 도리어 간 수치가 개선되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이상지질혈증 약물 치료에서 우선 고려할 것은 투석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투석할 필요가 없는 만성 콩팥병 환자이냐입니다.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콩팥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상지질혈증 연구인 4D 연구, 오로라 연구, 샤프 연구에서는 모두 다 스타틴 제제의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반대로 샤프 연구에서 투석을 받지 않는 다른 만성 콩팥병 환자의 경우에는 스타틴과 에제티니비브 복합제가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를 보여주었는데요. 만성 콩팥병 환자는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으로 봐야 되고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을 기본 치료 목표로 권고합니다. 50세 이상이면서 만성 콩팥병 3, 4기 환자의 경우에는 스타틴 또는 스타틴 에제티니비브 병용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만성 콩팥병 1기, 2기 환자에서도 스타틴 또는 스타틴 에제티니비브 병용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고중성 제방혈증이 있을 때는 생활습관 변화를 먼저 고려하는데 투석 치료가 필요한 만성 콩팥병 환자는 처음 스타틴을 시작하는 것은 근거가 없지만은 기존에 다른 인디케이션이 있어서 스타틴 치료를 했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스타틴 치료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5기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는 다른 특별한 인디케이션이 없는 한 스타틴 제제가 ASCVD 예방 효과는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투석 치료를 받는 5기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는 스타틴 치료가 권고되지는 않습니다.
스타틴 제제의 용량과 그 종류를 보면은 아토바스타틴 경우에는 약 20mg 정도, 로슈바스타틴은 약 10mg 정도, 심바스타틴 에제티니비드는 20mg, 10mg 제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플래닛 스터디는 아톨바스타틴과 로슈바스타틴을 만성콩밥병 환자에서 사용해서 본 연구인데요. 플래닛 1 연구에서는 단백뇨가 아톨바스타틴에서 군에서 약간 감소하였고, 플래닛 2 연구에서도 단백뇨가 아톨바스타틴군에서 약간 감소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단백뇨가 동반된 만성콩팥병인 환자의 경우에는 아톨바스타틴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물의 병용 요법으로는 스타틴 치료에도 불구하고 LDL 콜레스테롤 치료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스타틴의 에제티니비드를 병용할 수가 있고요. 스타틴 치료에 부작용이 있어서 스타틴 제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에제티니비드를 대신 사용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스타틴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중성지방이 200 이상인 경우에는 파이브레이트 제제를 고려할 수가 있고요. 스타틴 제제와 파이브레이트를 복합제로 사용할 때는 근병증 부작용 발생을 고려해서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고용량의 스타틴 치료에도 불구하고 LDL 콜레스테롤 치료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리고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등에서는 PCSK9 모노크로널 안티바디 주사제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증내 1번 환자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수진자에게 스타틴이 필요할까요? 2013년 ACC/AHA 지침에서는 이 환자의 10년 ASCVD 위험도가 7.5%이기 때문에 중등도 강도의 스타틴을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종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되겠고요. 인종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큐리스크 스코어를 계산하면 7.7%로 폴드 코호트 이퀴션과 거의 동일하게 나왔지만은, 인종적 특성을 고려해서 이스트 에이시안으로 인종을 넣고 계산한 큐리스크 3 프리딕션 툴로는 5.1%가 나와서 스타틴이 권고되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낮은 관성도밀 질환 발생률을 고려한다면 증내 1번 환자의 경우에는 스타틴 치료가 권고되는 고용군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고지혈증 치료제 보험급여 기준은 ATP3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ATP3 기준은 위험 요인이 1개 이하인 경우에는 LDL 콜레스테롤이 160 이상일 때, 위험 요인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LDL 콜레스테롤이 130 이상일 때, 관상도밀 질환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LDL 콜레스테롤이 100 이상일 때,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인 경우에는 LDL 콜레스테롤이 70 이상일 때 스타틴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위험 요인으로는 흡연, 고혈압, 로 HDL, 그리고 조기 관상도밀 질환의 가족력, 나이를 고려할 수 있고요. HDL 콜레스테롤이 60을 넘는 경우는 보호인자로 간주해서 총 위험 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하이 TG인 경우에는 순수 고중성 지방 혈증인 경우에는 중성 지방이 500을 넘을 때를 말하는데, 이때는 중성지방 낮추는 약물 치료를 할 수 있고요. 위험 요인 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혈중 TG가 200 이상일 때 추가적인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아까 증내 1번 환자의 경우에는 스타틴 약물 치료가 현재는 필요하지 않은 상태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우선 권고하고 건강 체중, 운동, 식습관, 절주 등을 권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증내 2번을 보겠습니다. 증내 2번은 63세 남자 환자시고 고혈압약 복용 중이시고 비흡연자이고 혈압은 136에 85, 토탈 콜레스테롤 220, HDL 콜레스테롤 40, LDL 콜레스테롤 130 이면서 당뇨와 조기 심혈관 질환 가족력은 없는 분이시면서 비만하신 분이었고, 네,
이분의 인종적 특성을 반영한 큐리스크3의 프리딕션 툴 계산을 해보면 10년 ACCBD 위험도가 12%로 나와 있습니다. 10년 ACCBD 위험도가 12% 정도면 이것만으로도 스타틴이 필요한 고위험군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분은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카로티드 도플러에서 아스로마가 발견되었고 코로나리 CT 안조에서도 칼시파이드 플락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관성동맥 질환이나 경동맥에 무증상 죽상동맥 경화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여러 연구에서 코로나리 칼슘 스코어가 높을수록 ASCVD 발생 위험이 높고 카로티드 플락 스코어가 높을수록 ASCVD 발생 위험이 높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non-obstructive한 스테노시스가 있는 경우 보통 non-obstructive 스테노시스는 50% 미만의 스테노시스인데요. 이렇게 non-obstructive한 플락 스테노시스가 있는 경우에도 ASCVD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와 함께 아스로스크레시스가 있는지 볼 수 있는 비교적 접근성이 좋은 검사로는 로도즈 렁CT가 있는데요. 로도즈 렁CT는 일반적으로는 흡연자, 폐암 고위험군에서 폐암 검진을 위해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위험 흡연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폐암 검진을 시행한 연구인 NLST 연구에서 로도즈 렁CT에서 관찰되는 칼슘 스코어링을 비주얼로 이렇게 마일드, 모더레이트, 헤비 정도로만 보고 측정하더라도 향후에 발생할 코로나 하트 디지즈 데스와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결과를 볼 때 폐암 검진을 위해서 시행한 로도즈 렁CT에서 코로나리 아테리에 칼시피케이션이 있는지 보고 코로나리 아테리에 칼시피케이션이 있으면 심혈관계 질환 고위험군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와 함께 코로나리 아테리의 칼슘을 정량적으로 측정한 코로나리 아테리 칼슘 스코어링도 심혈관계 질환 위험 예측에 크게 도움이 되겠고 메사 스코어의 경우에는 코로나리 아테리 칼슘 스코어를 같이 고려한 프리딕션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례 입원의 경우에는 이분이 클리니컬한 리스크 팩터만으로도 10년 ASCVD 발생 위험이 12%이기 때문에 스타틴 사용이 필요한 고위험군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카로티드 도플러와 코로나리 CT 안주어에서 플락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인 걸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더더욱 스타틴 사용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발견된 플락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아스피린 사용이 필요한지를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례 입원 환자분은 허혈성 사건, 즉 안자이나나 MI가 있지는 않았고 이스케믹 스트로크도 없었던 분이시고 무증상 상태에서 죽상동맥 경화증이 발견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무증상 죽상동맥 경화증이 있으신 분들이 아스피린 사용이 필요할까요? ASCVD 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계 질환은 몇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크게는 이스케미 이벤트가 있었던 군과 이스케미 이벤트가 없는 무증상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스케미 이벤트라는 것은 플락이 럽처가 돼서 플레이트리 어그레게이션이 된 데서 혈관을 막은 상태에서 이스케미아가 생기는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 언스테이블 안자이나 MI를 말하고요. 블러드 클랏이 뇌 혈관을 막아서 증상이 생기는 이스케믹 스트로크도 허혈성 사건이 발생한 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허혈성 사건이라는 것은
플레이트릿이 어그라되는 플락이 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이벤트를 말합니다. 관상도매 질환에서 봐서는 허혈성 사건이 없는 스테이블 안자이나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과 허혈성 사건이 발생한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안자이나는 플락이 있어서 루멘을 좁게 해서 루미널 스테노시스로 인해서 블러드 플로우의 감소로 인한 이스케미아가 생겨서 흉통이 생기긴 하지만은 플락은 스테이블하고 럽처가 되지 않은 상태고 플레이트릿이 어그라게이션 되어 있는 이스케이미 이벤트는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와 반대로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의 경우에는 플락이 럽처가 되고 플레이트릿이 어그라게이션 돼서 혈관이 니어 토탈 또는 토탈 오클루전 된 이스케믹 이벤트가 생기는 경우를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이라고 말합니다. 과거 리치 레지스트리에서 본 ASCVD 환자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 결과 허혈성 사건이 없었던 죽상동맥경화증 환자의 경우에는 아스피린 복용군과 비복용군이 별다른 이벤트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과거 허혈성 사건이 있었던 죽상동맥경화증 환자, 허혈성 사건은 이스케믹 스트로크와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을 말하는데요. 이스케믹 이벤트와 이스케믹 스트로크와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이 있었던 죽상동맥경화증인 경우에는 아스피린 복용군과 비복용군의 클리니컬 이벤트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까 측내에서 보듯이 non-obstructive coronary artery disease는 어떻게 할까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관찰한 코호트 연구 결과 비폐쇄성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가 있는 환자들을 추적 관찰해서 올코즈 모탈리티나 MI, 레이트 코로나리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을 예측하는 예측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예측 모델을 보면 나이, 남성, 고혈압, 당뇨, 빈혈, CRP 증가, 그리고 3베이스인지 3베이스 아닌지 이렇게 아스로스코리스 정도와 코로나 아테리 칼슘 스코어링의 시비리티에 따라서 나중에 메이스가 발생할 예측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위험도가 매우 높은 환자는 폐쇄성 CAD 환자에 비해서 도리어 더 불리한 결과를 보여주었고 저위험군은 코로나 아테리 디지즈가 없는 구역과 유사한 정도의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스피린 사용은 아까 나왔던 위험도 예측 툴로 봤을 때 위험도가 고위험군으로 나온 군과 중위험군으로 나온 경우에 아스피린 사용군과 비사용군이 심혈관 사건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요. 도리어 위험 점수가 0에서 3점 정도로 저위험군에서는 아스피린 복용군이 심혈관 사건의 위험이 더 높았습니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스피린은 non-obstructive 플락이 있는 분에게 사용해도 예후 호전에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요. 반대로 스타틴 사용은 초고위험군, 고위험군에서는 스타틴 사용군이 향후 예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non-obstructive한 코로나 아테리 디지즈가 있는 분은 이 사람이 향후에 카디악 데스나 올코즈 모탈리티나 MI 발생 위험도를 예측했을 때 하이리스크 그룹인 경우에는 스타틴을 사용하면 이득이 될 가능성이 더 높지만은 아스피린 사용은 도리어 해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을 보여준 연구입니다. 그와 함께 컴파운드 레지스트리 연구에서도 non-obstructive한
플락이 있는 관성도매 질환 환자의 경우에는 스타틴 사용군은 예후가 좋은 것과 관련이 있지만은 아스피린 사용은 예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앞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non-obstructive한 플락, non-obstructive한 아스로마가 있는 환자군에서는 스타틴 사용은 예후 호전을 시킬 가능성이 있지만은 아스피린은 예후 호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아스로마의 캐릭터도 봐야 되는데요. 증내 입원 환자분의 카로티드 도플러와 코로나리 CT 안지오 결과를 보면 칼시파이드 플락이 발견이 됐습니다. 칼시파이드 플락의 경우에는 플락이 럽처가 잘 되지 않고, 즉 플락이 잘 럽처가 되지 않는 스테이블 플락인 경우가 많습니다. 플락에서 칼시피케이션이 되는 과정을 보면 먼저 플락이 생기고 염증이 있고 지속이 되는 상태에서는 처음에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플락에 염증이 있으면서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플락이 언스테이블하고 럽처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상태에서 럽처가 되게 되면 플레이트릿이 어거라게이션 돼서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이나 MI가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더 진행이 돼서 스테이블해지게 되면 염증이 가라앉고 스테이블한 플락에서는 마크로 칼시피케이션이 되게 되고 마크로 칼시피케이션은 도리어 스테이블한 상태에서 럽처가 잘 되지 않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플락이 안정화된 상태고 플락 럽처에 따른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적어지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관상동맥의 석회화를 볼 때는 석회화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덴스하고 스테이블한 플락인지 아니면은 언스테이블하고 스캐터드 된 플락인지를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칼시피케이션의 양상을 보는 것이 코랄의 칼슘 덴시티 스코어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분과 이분 두 분 다 코랄의 칼슘 스코어가 700이나 900 정도로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덴시티 팩터는 상당히 다른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칼시피케이션이 스캐터드 되어 있어서 덴스하지 않은 스캐터드 된 칼시피케이션이 되어 있고 이분의 경우에는 칼슘 스코어는 더 높지만은 도리어 덴스한 칼시피케이션이라서 덴시티 팩터는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추적 관찰한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코로나리 아테리의 칼슘 스코어가 많을수록 향후에 코로나 아테리질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은 칼슘 덴시티 스코어는 높을수록 도리어 향후에 코로나 아테리질 발생 위험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칼시파이드 플락, 믹스드 플락, 넌칼시파이드 플락의 플락을 가진 분들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를 보면 칼시파이드 플락은 도리어 메이스, MI 발생 위험이 적은 반면에 넌칼시파이드 플락은 칼시피 플락보다 도리어 위험도가 조금 더 높고 믹스드 플락이 제일 메이스 발생 위험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들을 보면 칼시픽 플락은 넙처가 잘 되지 않고 향후에 메이스 발생 위험이 도리어 더 낮은 플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렇게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이나 이스케미 이벤트가 생기지 않은 에이심토마틱한 아스로스클레로시스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RCT를 찾아봤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에이심토마틱한 서브클리니컬 아스로스클레로시스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대규모 RCT는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다만 과거에 시행된 세인트 프란시스 하트 스터디에서
관상동맥 칼슘 점수가 높은 무증상 성인을 대상으로 아톨바스타틴 20mg과 비타민 또는 플라시보를 준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 연구 결과를 참고해 보면 통계적 유의성은 보여주지 못했지만은 아톨바스타틴 20mg가 포함된 제제를 복용한 군이 ASCVD 발생 위험이 대조군보다 낮았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증상 플락이 있는 경우, 즉 서브클리니컬 아테로스크레스가 있는 경우에는 스타틴은 ASCVD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스피린은 ASCVD 예방에 근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플락은 프로그레션이 될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도즈와 포텐시를 가진 스타틴 제제를 사용하면 플락의 프로그레션을 예방하고 심지어 리그레션까지 시킬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나 유럽에서 시행된 연구 결과를 보면 아톨바스타틴 80mg나 로주바스타틴 40mg 같이 하이포텐시 스타틴을 사용한 경우 LDL 콜레스테롤이 70 미만이면 플락의 진행을 줄이고 도리어 플락의 볼륨까지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를 보면 중등도 강도의 스타틴 용량인 아토바스타틴 20mg, 로주바스타틴 10mg 정도를 사용해도 관성동맥의 죽상동맥경화반 퇴행 효과를 보여준 연구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에게는 아톨바스타틴 20mg, 로주바스타틴 10mg 정도도 죽상동맥경화반 퇴행 효과를 기대하고 사용할 수가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까지 나온 여러 연구 결과들을 정리한 저의 개인적인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틴이 복용되는 경우는 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계 질환 환자인 경우에는 2차 예방을 위해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에 관계없이 스타틴을 사용해야 되겠고요. 10년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10% 이상인 경우에도 스타틴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인종적인 특성을 반영한 평가 도구를 사용해야 되겠고 현재로서는 큐리스크3 도구가 유용한 것으로 예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재 고지혈증 치료제의 보험급여 기준인 업데이티드 ATP3 기준도 충분히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영상검사, 즉 코로나리 CT 안지오나 카로티드 소노 등에서 아스로스크로시스나 플락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SCBD 고용군으로 생각해서 스타틴을 사용할 수 있겠고 로도즈 렁 CT에서 관성동맥 석회화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SCBD 고용군으로 생각해서 스타틴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스타틴을 처방할 때는 우선 플락을 플락을 스테이블하게 만들고 플락의 리그레션까지 기대할 수 있는 용량이 필요한데요. 2차 예방을 위해서는 로주바스타틴 10에서 20mg 이상이 좋겠고 아톨바스타틴은 20에서 40mg 이상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고 비타바스타틴의 경우에는 일본인 연구에서는 약 4mg 정도에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2차 예방을 위한 스타틴으로서는 로주바스타틴 20mg 또는 40mg, 아톨바스타틴은 40mg, 80mg가 공고되고 있지만은 한국인은 그보다 낮은 용량에서도 플락의 리그레션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예방을 위한 스타틴으로 로주바스타틴은 10에서 20mg 이상, 아톨바스타틴은 20에서 40mg 이상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1차 예방을 위해서라면 로주바스타틴은 5에서 10mg 또는 아톨바스타틴 10에서 20mg, 비타바스타틴 2mg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인을 대상으로는 로주바스타틴 5에서 10mg나 아톨바스타틴 10에서 20mg만 사용해도 LDL 콜레스테롤을 40%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공부하는 것이고 금연과 건강 체중, 운동, 활동, 건강한 식습관, 절주가 SCVD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항상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외국에서 시행된
대규모 코호트 연구 결과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피지컬리 액티브하고 금연하고 적정한 수준의 알코올을 먹고 건강한 식사를 할 경우에는 마이오카드 인파크션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대규모 관찰 연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강의의 목표로 제시했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지질혈증 진단과 치료의 목표는 ASCVD 예방입니다. 그리고 ASCVD 발생 고연고는 이미 ASCVD가 발생한 환자나 ASCVD 프리딕션 툴로 고연군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리고 서브클리니컬한 ASCVD가 있는 경우가 ASCVD 발생 고연군입니다. ASCVD 예방 효과가 있는 치료는 스타틴이 가장 근거가 높고 추가적으로 페노파이브레이트, 에제티니빌, PCSK9 모노크로널 안티바디 제제가 추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넌 HDL 콜레스테롤 수치의 임상적인 의미는 죽상경화성 이상지질혈증을 대변하는 것이 넌 HDL 콜레스테롤이고 넌 HDL 콜레스테롤은 죽상경화성 이상지질혈증 아서로제닉 디슬리피데미아의 양을 반영하는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아포리포프로테인 B는 아서로제닉 라이포프로테인의 파티클 수를 반영하는 척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서로제닉 디슬리피데미아가 있는 상태, 즉 하이 TG 로우 HDL 상태에서 스타틴을 추가로 약물 치료를 했을 때 ASCVD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약은 페노파이브레이트입니다. 이것은 어코드 리피드 연구에서 검증된 결과이고요. 어코드 리피드 연구는 심바스타틴을 사용했는데도 하이 TG 로우 HDL인 상태인 당뇨 환자들에서 추가적으로 페노파이브레이트를 사용하면 ASCVD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RCT입니다. 그리고 지질 검사에서 반드시 공복이 필요할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성간질환에서 스타틴 치료는 경중도 등의 간기능 이상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도리어 스타틴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이상지질혈증 약물 치료의 근거와 적절한 약물 선택은 샤프 연구 결과 심바스타틴과 이제티니브 복합제 또는 아톨바스타틴이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이상지질혈증 환자에서 ASCVD 예방에 적절한 약물로 생각이 됩니다. 그와 함께 로슈바스타틴, 조용량 등 다른 스타틴 제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서브클리니컬 아테로스크레시스의 치료로는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과 함께 스타틴 치료를 같이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